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단 한 글자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한글. 500년 전 만들어진 이 한국 문자가 사람들의 읽고 쓰는 능력을 혁명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처음엔 저도 회의적이었죠. 하지만 직접 보고 연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글자가 가진 강력한 힘을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가볍게 눌러주시면 더 많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난 10월 9일은 바로 한글날이었죠. 우리 한글을 더 아끼고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가요?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 피에르 르클레르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언어학을 가르친 지 거의 30년이 되어가고 수많은 세월 동안 로망스 언어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연구해 왔습니다. 라틴어에서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로 이어지는 우아한 언어 진화의 궤적을 추적하며 살아온 제가 오늘 이 순간까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제 연구와 경험이 옳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그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겨울은 언제나 매서웠습니다. 소르본 대학교 안뜰의 자갈길을 걸으며 차가운 공기를 들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눈앞에 흩어졌습니다. 얼어붙은 낙엽들이 구두 밑에서 바스락거리고 앙상한 플라타너스 나무 가지들은 오래된 돌바닥 위로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죠. 그 속을 걷는 동안 저는 오늘 아침 학과장에게 들은 소식이 떠올랐습니다. 연구 보조금을 받으라는 이야기였지만 협력 연구 대상은 한국 학자들이고 주제는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였습니다. 한글. 제 입에선 익숙하지도 친근하지도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단지 농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문자, 동그라미와 선을 단순히 조합한 글자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었죠. 그런 게 과연 학문적 가치가 있을까? 제 마음속에는 냉소와 경멸이 교차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제 학문적 자부심이 순간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맞아주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근처 카페에서 겨울의 우울함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제 발소리가 낡은 돌바닥에 울려 퍼지며 그 소리는 수년간 제가 사랑해온 소리였습니다. 이곳은 제 왕국이었고 학문을 추구하는 성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성역에 의문이 스며들고 있었죠. 3층으로 올라가는 나선형 계단을 오르며 마음속에서 짜증이 자라났습니다. 학과장이 전한 협력 연구 소식, 한국 문자 연구라니, 한글이라니. 그 생각만으로도 저의 오만함이 발동했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턱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고 추위에 굳은 손가락으로 열쇠를 더듬다 결국 필요 이상의 힘으로 문을 밀어젖혔습니다. 말도 안 돼. 문이 쾅 닫히며 울린 소리가 공허하게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때 제 조교 클레어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28살의 그녀는 지적 엄격함과 외교적 인내심을 겸비한 제게 매우 귀한 조력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낯선 서류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미안해 보였고 그것이 오히려 제 화를 돋우었습니다. 교수님, 이 자료들만 보시면 그녀가 말을 꺼내자 손짓으로 말을 끊었습니다. 가죽 서류 가방을 책상 위에 내던지며 뭘 보라고, 클레어. 거칠게 내뱉었습니다. 코트를 벗으며 의자 등받이에 내팽개쳤고 겨우 500년 전 어떤 왕이 농민들을 위해 만든 문자 체계라니 그게 대체 무슨 과학적 가치가 있다는 거냐고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클레어는 침착했습니다. 교수님, 서울대학교 김수현 교수님이 방문 교수로 오십니다.
한국 학자들과의 비교 언어학 연구를 요청하셨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편안한 거리감 속에서 내려다 보이는 파리의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눈이 가루설탕처럼 지붕 위에 쌓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도시, 라틴어와 그리스어, 게르만어가 층층이 쌓여 만들어진 언어 유산의 도시, 그 한복판에서 제 확신은 점점 흔들리고 있었죠. 솔직히 말해봐요, 클레어. 이 한글이라는 게 정말 그리스 알파벳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라틴어와 서구 문명을 건설한 언어적 기초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잠시 눈을 내리깔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모든 문자 체계는 편견 없이 학문적으로 검토받을 가치가 있어요, 교수님. 그게 교수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 말이 공중에 떠 있었고 제 마음속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감정이 스쳤지만 저는 수십 년간 쌓아온 제 명성과 권위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알파벳의 역사, 로망스어의 진화, 제국과 계몽주의를 거쳐온 문자들 그 모든 것과 비교하며 한글은 한낱 기하학적 단순물에 불과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책상 위에 남겨진 한국 서류들을 바라보는 순간 동그라미와 선, 단순한 직각과 네모가 제 눈을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원시적이고 단순하며 유치해 보였던 그 기호들이 사실은 세상을 보는 제 관점을 바꾸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자존심이라는 요새 속에서 안락함을 느끼던 제 마음이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단순한 기호들 속에 담긴 철학과 과학, 인간적 가치가 곧 제 오만을 시험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쌓아온 확신의 요새가 무너질 조짐이었고 그 시작은 이미 눈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난방기가 쉿소리를 내고 바깥에서는 눈이 내리고 파리의 고대 도시는 회색과 푸른빛이 섞인 습작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사무실 안, 책과 서류, 수십 년간 쌓인 지식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제가 이제 막 발견한 의심과 호기심의 첫 울림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무시하려 했고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낡은 의자에 몸을 기대고 눈앞에 펼쳐진 한글 서류들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내일이 되면 김수현 교수님이 오고 클레어와 함께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제 오만과 직면하게 만들 것임을 저는 아직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한국의 문자 체계가 제 삶과 학문적 신념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 놀라운 여정의 첫 장이 지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일 후 소르본 대학교 비회의실에 정확히 2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일부러 그랬습니다. 이 작은 지연 자체가 제 마음속 저항이었죠. 회의실 안은 오래된 나무 광택제 냄새와 간 내린 커피 향이 섞여 있었어요. 아마 클레어가 준비한 것이겠지요. 그녀는 항상 이런 것까지 미리 챙기는 사람이니까요. 겨울 햇살이 높은 창문을 통해 들어와 테이블 위로 창백한 네모난 빛을 들이우고 있었고 저는 천천히 문을 밀며 들어섰습니다. 이미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늘처럼 노트를 들고 있었고 그리고 처음 보는 두 명의 여성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존재감이 회의실 공기를 불편한 권위로 채우고 있었어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은 아마 40대 중반쯤 검은 머리를 단정히 뒤로 묶고 완벽한 자세로 앉아 계셨고 날카롭고 지적이며 평가하는 듯한 눈이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본능적으로 움찔했죠. 김수현 교수님이 분명했습니다. 옆에는 젊은 여성이 앉아 계셨습니다. 30대 정도로 보였고 억누르고 있는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테이블 주변에 서류와 포스터를 정갈하게 배치해 놓으셨고 열정과 확신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그런 종류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당신을 뭔가로 설득하려 들죠. 저를 경계하게 만든 건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자료들이 낯설고 어렴풋이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큰 코팅된 차트에는 한국 문자들이 빼곡했고 음성학 도표들, 역사적 필사본 사진, 입과 목을 보여주는 해부학 그림처럼 보이는 자료들, 언어학 회의라기보다 의학 발표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일부러 천천히 앉았습니다. 내 대학의 교수라는 영역적 우위를 지키려는 행동이었죠. 클레어가 묻지도 않고 커피를 따라 주었습니다. 다가올 지적 충격을 대비한 방어막 같은 것이었을까요? 김 교수님이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프랑스어가 완벽했습니다. 악센트 하나 없이 유창했어요. 그 완벽함이 저를 짜증나게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르클레르 교수님, 한국 문자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그건 깊이 연구해보지 않은 서양 학자들 사이에서 흔한 일이죠라는 말이 부드러운 따귀처럼 날아왔습니다. 깊이 연구해보지 않은 마치 제 30년 언어학 연구가 아무것도 아닌 듯 취급되는 기분이었어요. 등뼈가 굳고 목소리에 방어적 톤이 섞였습니다. 조절하기도 전에요. 실례지만 김 교수님, 저는 수십 개의 문자 체계를 연구했습니다. 정교한 언어 설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수십 개의 문자 체계를 관광객이 명소를 보는 듯 알고 있었던 것이죠. 식별하고 분류하며 역사적 계통을 추적할 수 있었지만 깊이 이해한다는 것은 몰입과 수년간의 연구, 그리고 지적 겸손이 필요했습니다. 젊은 여성, 박하린 씨가 조심스럽게 포스터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5개 글자가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기억, 니은, 미음, 시옷, 이응. 그 단순한 형태들이었지만 지금까지 제 오만한 시선에는 원시적으로만 보였습니다. 각진 기억, 수평의 니은, 네모난 미음, 들쭉날쭉한 시옷, 완벽한 원 이응, 장식도 곡선도 없었고 단순한 기하학 도형들이네요. 구별이 거의 안 되고 어린아이 그림 같아 보이는데요. 다른 것들과 비교하면 이라고 말하며 경멸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 교수님이 말을 끊으셨죠. 사람 목소리를 내는 기관의 그림입니다. 차분하고 사실적인 톤이 저를 치고 들어왔습니다. 경멸적 비교를 멈추게 만들었어요. 회의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난방기의 똑딱거림, 멀리서 들리는 학생들의 소리, 클레어가 노트를 넘기며 관심을 보였고 저의 귀에는 부인할 수 없는 흥미와 충격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뭐라고요? 날카롭게 물었지만 호기심이 이미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이 포스터로 다가와 각 글자를 손가락으로 따라가시며 설명했습니다. 기억은 목구멍을 막는 혀의 모양, 니은은 혀가 잇몸에 닿는 것, 미음은 입술을 다무는 양순음, 시옷은 치차름, 이응은 목이 열린 상태. 설명하는 방식에서 경건함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기호를 읽는 것이 아니라 체계 전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한글의 각 자음은 발음 기관의 물리적 특성을 반영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443년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15세기 언어학, 음성학, 문자 역사에 대한 모든 지식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그리스인들이 글자와 소리 사이의 관계를 어렴풋이 감지하고 중세 문법학자들이 발음을 관찰했지만 이렇게 체계화하고 그림으로 나타낸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인데요. 스스로 중얼거렸지만 눈앞에 펼쳐진 증거가 그 불가능성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클레어가 옆에서 흥분한 듯 노트를 넘기며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체계화했어요. 자음에 획을 더해 긴장이나 거센 소리를 나타냈습니다. 다른 차트를 꺼내 변화를 보여주셨죠. 기억이 키읔으로, 디귿이 티읕으로, 비읍이 피읍으로 바뀌는 과정이 체계적으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20세기에서야 서양 언어학에서 정식으로 설명한 자질 문자 체계입니다. 연속된 말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박하린 씨가 모음 차트를 올리며 모음은 동양 철학 원리를 반영합니다. 세로서는 사람, 가로서는 땅, 점은 하늘, 모든 모음이
이 세 가지 요소의 조합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익숙한 회의실이 낯설게 느껴지고 문자 체계의 발전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도전받고 재구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전통과 로마 문명, 페니키아 자음과 서구 언어의 혁신, 그러나 한글은 그 모든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음성과 철학을 체계화하고 있었죠. 매우 이례적이네요. 마침내 말할 수 있었지만 경멸은 사라지고 불확실성과 흥미가 섞인 감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 표정은 부드러워졌습니다. 승리가 아닌 이해 혹은 경험을 통해 다른 회의적인 학자들이 느꼈던 순간을 공유하는 듯한 너그러움이 보였습니다. 이건 혁명입니다. 르클레르 교수님, 실제로 읽고 쓰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시겠어요? 테이블 위 글자들을 바라보며 원시적 도형이 아닌 과학적이면서 철학적인 깊이가 담긴 체계로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저는 다시 학생이 된 것 같았습니다. 불확실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며 평생 쌓아온 기초 지식에 도전하는 새로운 지식 앞에 서 있었죠. 겸손해야 할지, 두려워해야 할지 혼란스러웠고 어쩌면 둘 다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세계가 눈앞에서 부서지고 재편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비로움과 경이로움 속에서 마음 깊이 자리 잡은 호기심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 오만은 단순한 이론적 확신이 아니라 실제하는 증거와 만나 현실 앞에서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글. 그것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사고와 소리, 철학과 과학이 교차하는 살아있는 설계였고 제가 평생 연구했던 언어학의 경계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차트와 그림, 체계와 포스터를 통해 새로운 시각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은 저에게 알게 모르게 두려움과 기대를 동시에 안겨주었죠.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문을 통해 나아가고 싶은 욕구가 마음속 깊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창밖에는 낮게 깔린 겨울 햇살이 천천히 이동하며 차트를 비추고 있었고 근처 교회 종소리가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그 모든 것이 한글이라는 체계가 내뿜는 경이로움에 묻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자리에서 평생 학문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학습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이전까지의 지식과 오만함이 무너지는 가운데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와 깨달음이 제 마음속에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파리 일본 문화회관 앞 차가운 공기가 숨을 들이쉴 때마다 하얀 입김으로 흩어졌습니다. 회색빛으로 물든 토요일 거리 위에서 제가 왜 이곳에 서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그 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현대적 건물의 유리와 깔끔한 선이 주변의 오래된 파리 건물들과 묘하게 대비되어 눈에 띄었고 입구 위에 걸린 현수막에는 프랑스어와 낯익은 한글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 문화 전시회. 저는 스스로에게 이 방문이 학문적 의무 때문이라고 계속 되뇌었습니다. 김 교수님과 박하린 씨를 만나 불편해진 이후 이제는 단순한 연구 이상의 것을 경험해야 한다고 느꼈지만 최소한 달력에는 전시회 참석 연구 목적이라고 적어두었죠. 하지만 입구를 들어서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속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배낭을 메고 온 학생들, 팔짱을 낀 노부부들, 아이들의 호기심을 따라온 가족들, 모두가 이 공간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지녔던 저의 확신이 서서히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발밑 얼음이 천천히 갈라지는 것처럼요. 계단을 올라 전시회 안으로 들어서자 변화는 즉각적이고 압도적이었습니다. 박하린 씨는 갤러리를 박물관과 체험 공간의 중간쯤으로 설계해 놓았고 입구 복도는 넓게 트여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전시 속으로 흘러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매달린 거대한 패널들은 한글 진화의 각 시대를 기록하고 있었고 부드러운 조명이 하나하나의 작품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패널에서 1443년의 원본 필사본, 훈민정음을 마주했을 때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현대 한국어와 달리 조금 더 정교하고 단단한 글자들이지만 기본 형태는 분명했고 불과 며칠 전 제가 무심코 무시했던 그 기하학적 모양이 거기 있었습니다. 전시회 깊숙이 들어가면서 호기심은 점점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체험 공간에서는 방문객들이 전통 붓에 먹물을 찍고 글자를 쓰는 연습을 하고 있었고 검은 먹이 하얀 종이 위에서 선명하게 번져나가며 아름다운 획을 남겼습니다. 음성 모형, 사람의 입과 목의 3차원 단면도에서는 각 자음이 발음될 때 목소리 기관의 움직임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기역 소리를 나타내는 모형 앞에서 멈췄습니다. 연구개에 닿는 혀의 위치, 김 교수님이 설명했던 바로 그 지점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현대 타이포그래피 전시에는 한글의 다재다능함이 5세기에 걸쳐 전시되어 있었고 고대 필사본에 흐르는 세로줄부터 미래적 디지털 폰트까지 글자들은 시대와 매체를 넘어 적응하며 우아함과 대담함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가장 흔든 건 전시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단출한 한국인 교포와 학생 몇 명만 있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갤러리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배경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젊은 프랑스 학생들이 글자 조합을 실험하고 파리 노인들은 역사 패널을 조심스레 살피며 학자들은 메모를 적고 아이들은 자기 이름을 쓰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에너지는 단순한 박물관의 조용한 경외심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학습과 발견의 기운이었습니다. 그때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르클레르 교수님. 밝고 열정적인 목소리. 돌아보니 마리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 언어학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었고 한국 문자에 관심이 있는 줄은 몰랐지만 지금은 저를 안내하며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화면이 반짝이며 이름 입력하니 눈에 들어왔습니다. JEANPIERR이 타자를 치자 화면에는 장피에르라는 음절 덩어리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글자 장에는 지읒, 아, 이응이 완벽히 배열되어 있었고 피에는 피읍과 이, 에는 에, 르는 프랑스어 마지막 아까지 음성 정보가 정확하게 담겨 있었죠. 단 3개의 음절로 제 이름의 모든 소리가 담겨 있었고 음성 정보가 단 하나도 손실되지 않았습니다. 그 구조적 아름다움과 효율성에 압도당한 순간 박하린 씨가 손에 나무 상자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전통 한국 붓, 돌벼루, 연습지가 들어있는 상자였고 그녀는 조심스레 붓 하나를 건넸습니다. 붓을 들자 손에 자연스럽게 균형이 잡혔고 저는 스스로 붓을 따라 획을 그었습니다. 단순한 가로선과 세로선이지만 목소리 기관과 일치하는 소리의 위치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구조임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기호가 아닌 정확한 발음을 안내하는 과학적 도표였던 겁니다. 붓 끝에 검은 먹물이 종이에 스며들며 제 손글씨는 서툴렀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30년간 연구했던 문자 체계의 기본 원리를 1시간도 안 되어 이해한 것입니다. 김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아이들이 처음 글을 배울 때 경험하는 거예요. 몇 주 만에 읽고 쓰게 되죠. 문맹률이 거의 없는 이유입니다. 박하린 씨와 마리 클레어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저는 학문적 겸손을 넘어 진정한 겸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확신과 오만함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순간의 겸손이었죠. 갤러리 소리들이 제 의식 속으로 다시 스며들었습니다. 붓에 긁는 소리, 전자화면의 부드러운 전자음, 사람들이 배우고 웃는 소리들이 교차하며 저는 학생처럼 다시 배우고 싶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박하린 씨는 환하게 웃으며 다음 주 심화 워크숍에 오겠냐고 물었고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올게요. 갤러리를 나서며 입구 위 현수막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글자들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고 패턴과 구조, 논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파리 겨울 햇살이 구름 사이로 흘러와 거리와 사람들을 밝히고 있었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전시회 팸플릿을 꺼내보니 한글로 쓰인 세종대왕의 말이 있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웃음이 터져 나왔지만 쓴맛과 단맛이 섞인 소리였고 저는 겨우 1시간 만에 한글의 기본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생각보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배움은 끝나지 않았고 전시회 안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던 사람들의 호기심과 발견은 저를 다음 장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거리 모퉁이를 돌면서 마지막으로 전시회를 돌아보니 입구를 통해 움직이는 실루엣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배우고 발견하고 자신의 가정과 편견을 도전받는 사람들, 저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경험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변화인지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한층 가벼워지고 마음속에 새로운 기대와 호기심이 자리 잡은 채 저는 다음 주 워크숍과 앞으로의 배움이 기다리고 있음을 느끼며 파리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연구를 넘어 새로운 이해와 관점을 제 삶에 불러온 사건이었고 아직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이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3주가 지나면서 제 일상과 연구실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한때 정갈하게 줄지어 서 있던 라틴어 사전들은 이제 한국 언어학 논문들로 가득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중세 필사본 복제품이 걸려있던 벽에는 음성학 차트가 새롭게 붙어 있었고 의자 위, 창턱 위, 심지어 바닥까지 한글 창제와 관련된 역사 자료가 쌓여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동료들이 문틈으로 들여다보며 호기심과 걱정을 섞은 표정을 지었죠. 마치 자신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서서히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듯한 묘한 긴장감이 사무실 안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맞았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저는 무너지고 있었던 걸지도요. 혹은 수년간의 불완전한 이해 끝에 비로소 제대로 조립되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변화는 전시회 이후 미묘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제 머릿속에서 한글 자모가 맴도는 것을 발견했죠. 교수 회의 중에도 시험지를 채점하면서도 잠들기 전 조용한 시간에도 말입니다. 그 글자들은 제 의식 속 깊이 자리 잡으며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으로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초기의 호기심은 이제 집착에 가까운 관심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주 3차례 김수현 교수님과 만나며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때로는 대학 사무실에서 오래된 책 냄새와 바닥 왁스 향이 뒤섞인 공간에서, 때로는 카페 구석에서 비 내리는 창가를 바라보며 에스프레소가 식는 것을 느끼며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노트와 노트북, 끝없이 쏟아지는 커피와 함께 우리는 한글의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김 교수님은 가죽 포트폴리오를 들고 제 사무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어질러진 책상 위에 공간을 정리하시고 마치 보물을 꺼내듯 1446년 훈민정음 해례본 복제품을 펼쳐 놓으셨습니다. 이게 세종대왕의 서문이에요. 왜 이 문자를 만드셨는지 읽어보세요. 그 손길과 목소리에서 존경과 겸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저는 오래된 양피지를 앞으로 몸을 기울여 바라보았고 비록 제 한국어 실력은 초보 수준이었지만 각 글자를 읽으며 문장의 흐름을 따라가려 애썼습니다. 김 교수님은 번역의 리듬으로 원문을 읽으셨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맞지 않는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가엾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들었으니 사람들이 쉽게 익히고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한 것일 뿐이다. 그 말들이 오후 햇살 속 먼지처럼 제 마음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한 사람, 왕이었지만 권력의 이익보다 백성의 편의를 먼저 생각했다는 겸손함이 제게 깊이 울림을 주었습니다. 왕이 자신을 빛내기 위해 만든 게 아니군요.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동시에 감격을 느꼈습니다. 그 사이 클레어, 제 조교이자 이제 연구의 든든한 파트너가 제 옆에서 자료를 정리하며 새로운 발견을 공유했습니다. 교수님, 중세 유럽에서는 문자 해독률이 5%도 안 되었어요.
대부분 성직자와 귀족만 글을 읽었죠. 하지만 한글이 도입된 지 100년 안에 한국의 일반 백성들은 문해력을 갖게 되었어요. 여성은 가족에게 편지를 쓰고 상인은 기록을 남기고 농민도 시를 남겼습니다. 문자혁명이 사회 전반에 퍼진 거예요. 그녀가 보여준 그래프와 통계는 제 머릿속을 흔들었습니다. 유럽이 문자 해독을 권력과 통제의 도구로 유지할 때 한국은 의도적으로 보편적 문해를 촉진했으니까요. 그 영향력과 깊이를 이해하는 순간 언어학 이상의 사회적, 정치적, 인권적 의미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제 연구도 이제 한글의 기술적 효율성을 검토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24개의 기본 글자로 수천 개의 음절을 조합할 수 있다는 사실, 각 글자가 특정 음을 나타내어 읽으면 발음할 수 있다는 체계적 설계의 우아함은 경이로웠습니다. 김 교수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로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한국 언어학자들이 수십 년간 주장해온 바를 직접 확인하시는 거예요. 한글은 지금까지의 문자 체계 중 가장 과학적이고 효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같았으면 문화적 우월주의라고 치부했을지도 모르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모든 불규칙성을 찾으려 애썼지만 그 대신 완벽한 체계의 더 깊은 층만 발견했을 뿐이었죠. 그때 마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교수님, 스터디 모임이 3주 만에 8명에서 40명으로 늘었어요. 학생들이 매료되고 있어요. 한글의 언어학적 원리에 대해 공개 강연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요청은 잔잔한 물에 돌을 던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학계 동료들의 시선이 이미 날카롭게 느껴졌고 몇몇은 제가 기존 지식을 버린다고 비아냥거릴지도 모른다는 긴장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님은 제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교수님의 경력 전체가 엄격한 분석과 정직한 학문 위에 세워졌잖아요. 뛰어난 설계를 인정하는 것은 학자로서 의무가 아닐까요? 그 말은 제 머릿속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고 결국 저는 인정했습니다. 맞아요. 학자로서의 의무뿐만 아니라 발견의 기회를 마주하는 것이 더 중요하군요. 며칠 후 늦은 밤까지 논문을 다듬었습니다. 창밖으로 파리의 불빛이 은은하게 흐르고 지하철의 덜컹거림과 멀리서 들려오는 에펠탑의 반짝임이 밤공기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망설임 없이 움직였고 타자를 치며 마음속으로 반복했습니다. 틀렸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효율적이기만 한 문자가 아닙니다. 인간의 창의성과 연민이 만나 언어를 민주화한 증거입니다. 문장을 쓰는 순간 마음속 깊은 해방감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제 사무실은 더 이상 혼란스러운 책과 문서의 집합이 아니었습니다. 보물처럼 느껴졌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변했습니다. 길을 나서면서 파리의 거리가 익숙하지만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휴대폰 메시지가 울렸습니다. 클레어였습니다. 논문 다 쓰셨죠? 제가 내일 아침 교정 봐드릴게요. 교수님 자랑스러워요. 그 한 줄에 담긴 의미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랑스럽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손에 쥔 서류 가방과 코트를 느리게 조정하며 저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앞에는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길이자 앞으로 이어질 새로운 지식과 깨달음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으로요.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길 위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깨닫는 것이 진정한 학문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렇게 걸음을 옮기면서 마음속 깊이 새로운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글에 대해 이렇게 몰랐다면 다른 곳에서 놓친 뛰어난 지식과 혁신은 또 무엇일까? 제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그 질문들이 불편하면서도 흥미로웠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강연, 마주할 학생들과 동료들, 그리고 이 모든 발견을 나눌 순간이 점점 더 기다려졌습니다. 저녁, 소르본 대학교 대강당. 무대 옆 벨벳 커튼 뒤에 숨어 있었어요.
수백 명의 목소리가 웅성거리며 강당을 채우고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52살이 되어도 떨릴 줄 몰랐던 손이었습니다. 30년간 학술 발표를 해왔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이번 발표는 단순한 논문이나 로망스 언어학 강의가 아니었으니까요. 이건 제가 공개적으로 부끄럽게도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리였어요. 불과 3개월 전 무심코 무시했던 것에 대한 고백이었죠. 커튼 틈으로 강당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용 인원을 훌쩍 넘어선 학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복도에도 사람들이 서 있었고 열린 문을 통해 스피커를 통해 강연을 듣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수년 만에, 아니 수십 년 만에 보는 광경이었죠. 강연에 이렇게 큰 관심이 모인 적은 없었어요. 그 깨달음이 또 다른 불안을 몰고 왔습니다. 첫 줄에서 클레어와 마리가 보였어요. 얼굴에 기대와 흥분이 가득했죠. 옆쪽에는 김수현 교수님과 박하린 씨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존재가 위안이 되면서도 한편으론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 자리를 통해 배운 것을 제대로 말할 수 있을까? 목격할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신 것이었죠. 하지만 가장 긴장된 건 다른 얼굴들이었습니다. 청중 곳곳에 다양한 학과의 동료들이 앉아 있었어요. 역사학자, 철학자, 다른 언어학자들까지. 일부는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짓고 있었고, 일부는 팔짱을 끼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마치 이걸 정당화해봐라라고 도전하는 듯한 분위기였죠. 3열에는 로랑 보몽 교수가 앉아 계셨습니다.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진 전통주의자로 지난 교수 회의에서 제 결정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던 분이었죠. 그의 회색 수염과 단단한 표정은 제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실내등이 어두워지고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연단을 향해 걸었습니다. 나무 바닥에 발소리가 울렸고 마이크 앞에 서서 손바닥으로 단단한 연단 가장자리를 움켜쥐었어요. 그 나무 촉감이 제 마음을 조금씩 고정시켜 주었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고 수백 개의 시선이 제게 집중되었죠.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안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속은 뒤집혔지만 오랜 교수 생활이 긴장을 제어하게 도왔죠. 저는 장 피에르 르클레르입니다. 30년 동안 로망스어와 고전 언어학을 연구해왔습니다. 라틴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에 관한 많은 논문을 썼고 서양 언어 전통 위에 제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제 자격을 강조하며 청중이 누가 말하는지를 이해하게 하고 이제부터 말할 것의 무게를 준비하게 하려는 의도였죠. 그리고 3개월 전 저는 제 분야의 근본적인 것에 대해 깊이, 부끄럽게도 틀리고 있었습니다. 속삭임 같은 소리가 청중 사이로 퍼졌어요. 몇몇 학생들은 몸을 앞으로 숙였고 김 교수님과 하린 씨조차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글에 관한 연구에 협력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죠. 조사도 없이 15세기에 만들어진 한국 문자가 수천 년의 서양 알파벳 체계만큼 정교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띄우자 우아하게 배열된 한국 자음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기역, 니은, 뒤끝,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틀렸습니다. 근본적으로 완전히 틀렸던 겁니다. 다음 90분 동안 제 경력 중 가장 강렬한 강연 중 하나가 이어졌습니다. 각 자음의 음성학적 기초를 설명하며 해부학 도표를 사용했습니다. 기역이 연구개에 닿는 혀의 위치를 반영하고 미음이 담은 입술을 보여주며 니은이 잇몸에 닿는 혀를 그린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청중은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각 글자가 임의적 기호가 아니라 인간의 발음을 표현하는 과학적 도구라는 걸요. 모음 설명으로 넘어갔습니다. 아, 어, 오, 우, 으, 이. 동양 철학의 기본 원리를 적용해 세로선, 가로선, 점으로 구성된 과학적 조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어나 영어, 한자와 냉정하게 비교하며 장점과 단점을 솔직히 분석했죠. 한글이 특별한 이유는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창조물이 완벽할 수 없죠.
중요한 건 의도적 설계입니다. 모두가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실제로 성공했습니다. 클레어가 만든 문자 해독률 그래프를 띄우며 한국의 빠른 읽기 능력 향상을 설명했습니다. 그때 로랑 교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피에르, 지나치게 낭만화하는 거 아닌가? 결국 문자 체계는 또 다른 방법일 뿐이지 않나?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후퇴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증거를 선택했습니다. 로랑, 라틴 알파벳 글자를 보고 발음을 알 수 있습니까? 프랑스어든 영어든.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국 글자 기억을 보세요. 어디서 입안에서 소리를 만드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기본, 거센 소리, 된 소리로 체계화되어 있죠. 이건 낭만화가 아닙니다. 명확한 구조와 과학입니다. 청중은 자발적으로 박수를 보내며 강당 전체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전통 수호자가 침묵했지만 증거가 승리한 순간이었죠. 질문 시간이 이어졌고 학문적 대화가 활기를 띠었습니다. 학생들은 연구와 비교 연구, 언어학적 의미를 질문하며 흥미를 보였고 다른 대학 교수들도 제 논문 사용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젊은 한국인 대학원생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눈물 맺힌 얼굴로 말했습니다. 르클레르 교수님, 우리의 성취를 이렇게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깊이 울리는 순간이었어요. 학술적 명예보다도 무겁게 인간적 감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녁 대학 근처 작은 한국 식당에서 김 교수님, 박하린 씨, 클레어, 마리와 함께 앉아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나눴습니다. 그 자리에서 느낀 건 단순한 학문적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며 동양과 서양 사이에 진정한 다리를 놓는 기쁨이었죠. 밖에서는 파리의 겨울별이 반짝이고 센 강은 여전히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대학 건물들이 수세기 동안 그랬듯 묵묵히 서 있었지만 그 작은 식당 안에서 무언가 새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학문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하고 이어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강연은 끝났고 공개 변화는 이루어졌지만 진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이해하며 학문적 편견을 넘어 새로운 이해를 구축하는 그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식이란 단순히 증명과 논문 속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속에서 세대 간 이해 속에서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요. 젊은 한국 학생의 눈물, 강당의 반응, 작은 식당 안의 따뜻한 대화, 모두가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가는 신호였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이 문자를 넘어 한국어와 문화 전반을 이해하고 그 안에 담긴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학문적 시선뿐 아니라 인간적 시선으로 마주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만나게 될 도전과 깨달음이 궁금해지면서도 한편으론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강당의 불빛과 거리의 별빛 사이, 제 안에는 새로운 언어와 문화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학문적 발견이 아니라 삶의 풍경 속으로 스며드는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 후, 파리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생미셸 대로를 따라 벚꽃이 만개했고, 연분홍 꽃잎들이 공중에서 흩날리며 마치 거꾸로 내리는 눈처럼 보였습니다. 사무실 창문 너머로 그 풍경을 바라보며 반년 만에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했습니다. 계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3, 제1 학자로서의 의미,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비교 언어학 논문, 한글의 자질 체계성 문자 체계의 의문론적 설계에 대한 재평가라는 제목의 연구가 3권의 권위 있는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6개월 전이라면 불가능해 보였을 일입니다. 당시라면 읽지도 않고 무시했을 언어학적 이단으로 여겼을 텐데 이제는 제 이름과 명성이 담겨 있었고 제가 깨달은 언어 설계의 정교함이 글마다 살아있었습니다. 이 논문은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중국어, 한국어로 번역되며
전 세계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매일 메일함에는 제 발견을 토론하고 싶다는 요청, 프로젝트 협력을 제안하는 메시지가 넘쳤습니다. 한때 로망스 언어학 토론으로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의문론, 문자 체계 설계, 문화관 언어 분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출판물이나 학술적 인정에 있지 않았습니다. 진짜 변화는 교실에서, 전시회에서, 한글을 처음 접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박하린 씨가 만든 전시회, 그 놀라운 한글 체험 공간이 이제 파리를 넘어 리옹, 마르세유, 보르도, 스트라스부르의 대학으로 순회하며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하린 씨는 프랑스 문화대사들의 작은 군대를 훈련시켰습니다. 방문객들을 문자 체계의 과학적 정밀함과 철학적 깊이로 안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한국 교포가 아닌 한글의 기하학적 글자 체계에 매료된 프랑스 학생들, 교육자, 열정가들이었습니다. 프랑스 전역의 학교 교사들은 한글을 비교 언어학 수업에 포함시키고 있었고, 학생들은 한글을 통해 음성 인식과 체계적 설계를 이해하며 프랑스어 철자로 어려움을 겪던 아이들도 의문론 개념을 쉽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사무실 역시 변해 있었습니다. 로망스 언어학의 신전으로 시작한 공간이 한국 자료로 가득 찬 혼란스러운 연구실로 변했고, 이제는 비공식 한글 연구센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클레어는 공식 공동 연구자로 승진했고, 마리는 한국어와 프랑스어 학습자의 의문론적 의식 발달을 비교하는 석사 논문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 학자들이 소르본의 이 작은 사무실을 찾아 협력과 연구를 공유하며 대륙을 넘나드는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밝은 봄날 아침, 저는 제네바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싣고 있었습니다. 스위스 시골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이미 회의장에 있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언어학 교수들의 모임이 아닌 유네스코, 전 세계 공무원과 교육 연구자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수십 개국에서 온 대표들이 문자 해독 프로그램과 교육 정책을 논의하며 수백만 명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권고를 내리는 중요한 회의였죠. 기조 연설을 맡은 저는 비유럽 언어학 업적에 회의적이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5세기 전 만들어진 한국 문자의 혁명적 가능성을 전 세계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은 현대적이었고 동시통역 부스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유럽 대표들이 자리를 채웠고 개발도상국 교육부 장관들은 작은 그룹으로 모여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과 리모컨을 들고 무대에 올라 문자 해독이 단순한 학문적 연구가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부여될 수 있는 권리임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편견과 무지에서 벗어나게 된 과정, 클레어의 끈기, 박하린 씨의 열정, 김 교수님의 인내심 있는 지도, 그리고 제 자신의 겸손한 학문적 재고 과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상승한 문자 해독률과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볼리비아 등 여러 나라에서 한글 원리에 기반한 문자 해독 프로그램이 어떻게 삶을 바꾸었는지를 증거와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외딴 마을에서 한글 원리를 응용해 멸종 위기 언어를 기록하고 아프리카 시골에서 성인들이 3주 만에 읽고 쓰는 법을 익히는 모습은 청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는 사람도 있었고 깊은 공감을 표시하는 사람도 있었죠. 발표 후 커피 휴식 시간, 부르키나파소에서 온 나이든 대표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성인 70%가 글을 읽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한글 체계가 우리에게도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적절한 개조와 당신네 언어 특징 존중이 함께라면 분명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돕는다면 영광일 겁니다. 그의 악수는 약속이자 희망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파리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학문적 성공을 넘어선 새로운 사명을 느꼈습니다. 한글이 저에게 언어 설계뿐 아니라 지식을 인간의 필요에 봉사하도록 사용하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파리에 돌아오니 한글 스터디 모임이 정식 대학 프로그램으로 발전해 있었고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손으로 글자를 쓰고 음절을 소리내며 한글의 체계적 설계와 기호 마이너스 소리 연결을 체험하는 모습을 보며 제가 전시회에서 느꼈던 인식의 순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은 지식이 체화된 이해로 변하는 순간이었고 진정한 가르침의 순간이었습니다. 김 교수님이 방문해 캠퍼스를 함께 걸으며 처음 만났을 때 제가 편견을 극복할 수 있을지 의심하셨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웃으며 인정했죠. 완고한 것보다 더 심했어요. 오만했죠. 교수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뀌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한글을 가르치는 일이 단지 언어 지식 전달이 아닌 지적 겸손과 배움의 가치, 그리고 인간의 연민을 가르치는 일임을 확인했습니다. 타자를 치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수업 계획 문자 체계 설계의 사회적 영향. 커서가 깜빡이며 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긴 학문 여정에서 처음으로 제가 해야 할 진정한 일을 하고 있다는 감각이 들었습니다. 한글, 위대한 사람을 위한 위대한 문자. 1446년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만든 문자, 인류에게 주어진 선물. 뛰어남은 경계를 모르며 혁신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고 가장 혁명적인 행위는 영광이 아니라 타인을 섬기는 데 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몇 년 후 가을에 파리를 내려다보며 편지를 받았습니다. 부르키나파소에서 온 편지였고 80명의 성인이 자기 언어로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손주에게 편지를 쓰고 농부들이 기록을 보관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목이 메었습니다. 논문이나 명성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순간, 그것이 한글이 의도한 것이었고 500년을 지나 반 세계를 돌아 여전히 그 목적을 이루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창밖의 파리를 바라보며 여전히 학자이고 선생이지만 배울 줄 아는 학자, 듣는 법을 아는 선생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모든 지혜가 똑같이 가치 있음을, 어디서 왔든 존중받을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편지를 노트에 끼우고 새로운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 문자 해독이 가져온 변화 마이너스 서아프리카 사례 연구. 타자를 치며 사무실 안에서는 이해와 연민, 그리고 희망의 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바뀔 수 있고 한 번에 한 글자, 한 사람, 한 열린 마음씩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한글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이었고 앞으로 남은 날 동안 제가 계속 전할 메시지였습니다. 세종의 마음을 이해한 순간 장피에르 교수의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한글은 단지 문자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사랑의 언어였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자랑스러운 한국의 이야기들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